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전병헌 정무수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비리 혐의를 잡고 중견건설회사 대림 산업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독일의 작가 클라이스트의 칠레 지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예, 오늘은 이명박의 나 잡아봐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여성학자이기도 한 권인숙 신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기억하시죠? 전두환 정권에 국가폭력 피해를 당하고 이를 세상 앞에 폭로한 분입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분이지요. 권인숙 원장이 여성의 사회복무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사회복무제, 이 현역 복무 대신에 사회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의견을 밝힌 것인데요.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 이런 단순한 논쟁이 아니다. 여성이 공적인 짐을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새 들어 젠더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현장을 곳곳에서 목격하게 되는데요. 여성도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된다면 이 갈등의 폭도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성평등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아직은 설익었지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나저나 포항 지진 정말 많은 시민들이 놀라셨겠어요. 속히 수습되고 여진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핵발전소 안전 문제 다시 따지고 또 다시 물어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토론거리입니다. 보다 성숙하고 다양한 논의가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그나저나 다스는 누구 거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어제 경상북도 포항에서 리히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죠.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됐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 뒤로 연기됐습니다. 포항 지역의 시험장 다수에서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2018학년도 수능 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11월 23일에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상곤 부총리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형평성을 감안해 연기를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두 지진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앞서 경주 지진은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다. 이런 학계 의견이 제시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동일본 대지진과 경주 지진 그리고 포항 지진이 일종의 연쇄 지진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로 북한군 병사가 총상을 입은 채 귀순했는데요. 귀순한 북한 병사의 2차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수술 과정에서 이 병사의 복강에서는 소량의 옥수수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의 식량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최고위급 공무원에 의해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이어서 사건의 책임자, 즉 박근혜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익제보자가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경우 피해를 입은 공익제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공익제보자는 불이익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조직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 교묘한 방법을 통해 공익제보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거나 입증을 포기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없는 규정으로 불이익에 대한 분쟁의 경우 입증 책임은 불이익 조치를 가한 조직이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제보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들을 지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공익제보자들의 평범한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김프로가 여성들한테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제가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낭설입니까? 아니요. 우리 국민 TV 조합원 분들 중에 남성은 제가 못 봤고 순 여성분들만 김프로의 거의 사생팬이에요. 참 보면서 김프로와의 녹취록을 까면은 아마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거를 까서 없애려고 그래요. 그럼 좀 놔주세요. 아니, 한번 김프로 팬클럽 미팅을 하면서 입장료를 한번 받아봐요. 그러면 이게 진짜 실체가 있는 지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요. 사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김프로가 갈수록 이렇게 신뢰와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차후에 총선에도 한번 출마해보는 것이 어떨지. 어떻게 찬조 연설 한번 해줍니까? 아니요. 중요한 거는 그러다가 나중에 감옥 가는 겁니다. 저는 정치 같은 거는 훌륭하신 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날라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김용민 같은 분이 해야 되는구나. 그럼요. 그런 거. 저는 그냥 날라리로 살아야 되니까 부담스럽게 자꾸 그런 짐을 지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날라리로 살더라도 가스를 너무 불지 마시고 마약도 적당히 하시고 안 걸리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나저나 정치권이 참 희한합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의 롯데와의 유착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얼마나 좋은 소재입니까? 자유한국당한테. 근데 자유한국당이 좀 조용히 있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좀 주목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반응만 보자면 굉장히 시끄럽게 나서서 현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성을 내야 맞을 텐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거든요. 아니, 그나저나 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인데 설마 이분이 그런 일을 했겠는가? 롯데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겠는가? 이런 이야기와 함께 이거는 아무래도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배팅을 하려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와는 무관하게 전병헌 수석의 이 뭔가 문제점, 즉 검찰이 직접 불러서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체가 있는 겁니까?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 이제 나올 텐데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조금 생뚱맞은 감이 있어요. 기획수사 내지는 기다렸던 거를 까는 걸로 보기에는 좀 부자연스러운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 정무수석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생채기를 내서 욕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검찰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에 유리한 거냐를 보면 되잖아요. 근데 별로 그렇다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럴 속셈이었다고 하면 이거를 언론에 흘리거나 내지는 이렇게 소환을 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청와대와 딜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폭탄은 터트리기 전까지가 무서운 거라서 그렇지. 이 카드를 쥐고 우리가 검찰개혁 적당히 이 정도 선은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이 정도는 우리를 봐주셔야 됩니다. 라고 협박용으로 만약에 사용을 하려고 치면 이렇게 막 다 드러내놓고 이제 4주 정도 되면 소환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소환을 하겠다고 막 그 혐의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은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어지간히 자신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자신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먼저 앞서 나가가지고 보도가 이루어지면 익숙하게 나오는 멘트가 뭐냐면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멘트를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는 확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빼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그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수요일 날 공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소환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JTBC 같은 곳에 보면 롯데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e스포츠 협회에서 전병헌 전 의원의 뭐 인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월급을 줬다. 뭐 이런 진술까지도 확보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정황이 이제 자세하게 나온 것으로 보면 실체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예, 좀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여의도나 서초동 쪽에 이런저런 정보망을 동원을 해보니까 검찰의 의도와는 별개로 전병헌 수석 건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단계에서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검찰이 터무니없는 논두렁 시계 사건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논두렁 시계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를 죄를 묻기가 되게 애매하니까 처벌을 해달라고 법원에 넘기지 말고 이거는 적당히 언론을 활용해가지고 그냥 욕보여라 라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현 정부에 기스를 내고 상처를 내기 위한 거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아마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불거져 나오게 됐던 것들을 보면 조직폭력배들이 뭐 돈 세탁한 내용을 이제 확인하다가 돈의 용처를 따라가지고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전병헌에 관련된 사람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뭐 진술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사를 이거는 어떻게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전병헌 수석이 몰랐다고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판단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체적인 진실이 뭐냐는 문제는 검찰에 이제 소환이 돼서 진술도 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종합된 다음에 결론이 날 얘기여서 그건 조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제가 오늘 짚어보고 싶은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적폐 수사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국정원 수사를 비롯해서 이전 정부의 허물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 타이밍에 갑자기 생뚱맞게 전병헌 정무수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도대체 의도가 뭐냐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있는 다른 굵직한 인물들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훨씬 큰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자, 이게 사실 오늘의 진짜 핵심인데, 자유한국당은 왜 지금 이 사태, 문재인 정부를 흔들 수 있는 이런 비상한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고 있는 이런 양상. 이 양상에는 어떤 중요한 그런 복심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드렸다가 터지면 본인들의 내상이 더 클 것으로 아마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추론이고요. 롯데를 계속 캐다 보면은 지금 전병헌 수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쪽 인사들이 우수수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이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도대체 전병헌이 어디서 뭘 받았길래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롯데 홈쇼핑이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롯데 홈쇼핑도 방송이니까 방송은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승인, 재허가를 받거든요. 근데 롯데 홈쇼핑이 질이 조금 좋지 않답니다. 그래서 그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뭐 막 한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재허가를 받기가 조금 애매했던 모양이에요, 상황이. 그 내용은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상세히 짚어주셨어요. 그렇죠. 설명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승인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때 당시에 전병헌 의원이 야당 소속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토를 세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는 사람을 조금 잠재워야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보니까 e스포츠 협회에다가 후원금을 협찬하는 것으로 돈을 좀 주고 거기서 일부 협찬을 받은 돈을 전병헌 의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유용한 뭐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큰 골자거든요. 근데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홈쇼핑이 재허가를 받는데 야당 의원의 입김이 셀 것인가 여당 의원의 입김들이 더 셀 것인가 하는 거는 사실 자명하잖아요. 그건 상식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 의원한테
금전적인 메리트를 조금 주면서 봐주십시오 했다면 여당 의원들한테는 더 큰 돈이 건너갔거나 아니면 당연히 작업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로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거예요. 예,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전병헌 수석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팔을 하나 내주고 몸통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무수석이고 청와대의 식구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 정부에 굉장히 큰 적폐를 도려낼 수 있다면 그냥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검찰이 지금은 그거를 뭐 예전처럼 민정수석실을 통해 가지고 상세히 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정권을 시작할 때 민정수석은 개별 수사에 대해서 지휘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조국 수석이 아예 못을 박아서 공언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세하게 지시를 내리고 하명을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게 밝혀지면 그러면 이 정부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을 만큼 되게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거는 사실 최대한 자제해서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재인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고요. 예, 예.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친밀한 교감 내지는 충분한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을 청와대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일 텐데 이 상황에서 적폐 수사가 계속 쭉 진행이 되고 있고 보수 언론이 어떻게든 생채기를 내가지고 수사를 좀 막아보려고 좀 용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 칼끝을 겨눌 정도라면 검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냥 그것이 최종 목표인 것으로 칼을 휘둘러 댈 정신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전병헌 수석은 일종의 스키다시고 그렇다면 수두룩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메인 디시다. 뭐 수두룩한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한이 있었던 몇몇 포인트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아마 딸려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검찰의 최대 과제는 적폐를 도려내는 수술을 하고 있는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거라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적폐청산과 전혀 결이 다른 갑자기 청와대 정무수석을 가장 큰 몸통으로 놓고 막 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좀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롯데 홈쇼핑이 관련돼 있는 적폐, 전병헌 수석을 쳐내서라도 더 큰 것을 도려내야 되는 적폐가 뭐가 있겠는가? 그러면 결국은 롯데 홈쇼핑의 재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미쳤던 주요 인사들, 그래서 그때 뒤로 돈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편의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재허가를 할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을 타겟으로 두고 가는 것이 아닐까? 그게 훨씬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떨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굉장한 호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맞아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리어 무섭겠죠. 진짜 전병헌 수석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은 이거는 두려울 일이죠. 아니 현직 정무수석마저도 저렇게 한다면은 야당은 가만두겠는가? 뭐 그런 걱정이 안 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순서상 보면 지금 전병헌 정무수석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의아스럽기는 하지만 그냥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여권 실세들이, 그러니까 옛날의 여권, 지금은 이제 야권입니다만 지난 정부의 굉장히 핵심 실세들이 먼저 터져 나와서 그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전병헌 정무수석이 튀어나오게 된다면 물타기가 되겠죠. 그쪽에서 난리법석을 칠 거 아닙니까? 예. 아니면 전병헌 정무수석에 대해서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았다. 수사가 발표가 되지도 않고 이쪽은 수사선상에 없는 것 같다라는 낌새를 맞는 순간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물타기용으로 이거를 크게 뒤집어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지난 정부 실세여서 적폐의 몸통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수사 자체가 망가질 우려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 그러면 순서도 아예 부담이 되는 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적폐의 몸뚱아리가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도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이걸 먼저 쳤기 때문에 다 불러다가 정상적으로 수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도록 기소하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이 그냥 적나라하게 나간다 그러면 지금 야권에서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 식솔도 문제가 있으면 저렇게 치는데 우리 식솔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치겠다고 나오는 거를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 거절을 하겠는가 아니면 비난을 하겠는가라고 말문을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검찰이 생각 없는 조직이 아니고 나름대로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서 수사를 진행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보면 이거는 충분히 그런 가설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전병헌 정무수석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한 다음에 조만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들으셨던 이름들이 빵빵 터져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 대략 압니다. 지난번 성완종 리스트를 무사히 통과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약간 홍준표에게 힘이 될 만한 그런 용의자도 나올 것 같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여권이 숨죽여서 보고 있는 걸 보면 뭐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지 않나.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이 진행되는 거를 봐야 되고 검찰 수사라는 게 워낙 뭐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루 앞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는 한데요. 큰 틀에서 보면 뭐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설을 세워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병헌 수석권은 조만간 가시화 되겠네요. 뭐 진위가 말이죠. 네, 뭐 언론에 대해서 뭐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한다든지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보도가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당하고 자기는 전혀 관여된 바 없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일탈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내밀한 내용을 뭐 자세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나온 혐의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분위기를 보면 글쎄요 이번에 호락호락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겠다 싶은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들고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차례 검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전병헌 의원이 불려가가지고 조사를 받은 게 아니더라도 그 식솔들 내지는 뭐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불려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뭐 이제 구설에 올랐던 적이 이제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무사히 빠져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번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처벌을 받게 될 것이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를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받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직은 유지한 채로 수사를 받는 게 맞느냐 이건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이며 이미지 관리 차원이나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역풍을 맞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할 텐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뭔가 사수를 쓰면 쓸수록 괜히 안 꼬여도 될 문제가 더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전병헌 정무수석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대승적으로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MB가 아무 말도 없이 차 타고 이동관도 놔두고 도망가듯이 귀국장을 떠난 그 액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이제 본인이 굉장히 면밀히 모니터를 했을 거거든요. 언론들 돌아가는 모습도 봤을 거고 여론의 풍향도 봤을 것이고 그렇죠. 이제 뭐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들을 자세히 아마 이제 모니터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해서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받았을 텐데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댓글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셨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허가내준 여러 채널들에서 뭐 자기가 원하는 프레임을 이렇게 던져놓으면 그대로 막 요리를 해주는 사람들도 꽤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오히려 희화화되거나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거나 막 이랬을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와서 여기서 본인이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논란을 키우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함구하는 게 훨씬 덜 불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미스였다고 보고요. MB 편에서 조언을 하자면 웃으면서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냥 나갔어야지. 거기서 대고 무슨 정치 보복이니 무슨 감정풀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거기다 대고 이동관은 뒤에서 막 또 얘기를 했잖아요. 몇 %밖에 댓글을 안 달았는데 그 뭐 증거인멸 하고 나 다음에 발견된 게 그 정도라는 얘기인데 예. 그동안 그러면 증거인멸 했던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도 말이 맞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본인들이 별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만 이제 드러낸 셈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번 정부에 생채기를 낼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자기들이 가진 게 뭐가 있느냐. 그거 까놓고 이제 무슨 루트를 통해서 이거를 역풍이 불게 한번 할 것이냐. 그거 아마 이제 계산하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별반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검찰 수사가 계속 차근차근 진행 중이니까 예. 출석하시기 전에 몸보신이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꼬리곰탕으로. 개고기 좋아하시니까 개고기도 드셔도 되고.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프로 말은 출국하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그 설레발 안 떨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근데 성급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그만큼 MB가 지금 국면이 상당히 자기에게 불리하다라고 판단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조바심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실제로 질문을 받는 제스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좀 조급한 것들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내용 자체도 해명을 하거나 뭐 이런 위주였잖아요. 예. 의미 없었죠. 그리고 굉장히 좀 조급한 제스처였다고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본인한테 별로 득이 그다지 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MB 편이 아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네.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네.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의 문제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S는 어떤 단어의 약자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시큐리티인데요. 당첨자 두 분에게는 도서출판 YB에서 협찬하는 도서 왜 사람이 많으면 대화하기가 어려울까를 보내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금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자 제이쿠기님, MB야 학교 가자.
심천희님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드립니다. 어제 문통방통은 당첨자가 없네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완배 기자님, 우리 게시판에 어떤 분이 올리신 글을 보니까 밀라크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장강명 소설가와의 그 만남이 있었는데 나중에 따로 이완배 기자님이 팟캐스트에서 소개해 주셔서 장강명 작가를 알았다. 뭐 이런 말을 하더니 이완배 기자를 아시느냐라고 물었더니 뭐 당연히 안다면서도 자신이 엄청 존경하는 분이고 동아일보 안에서도 늘 바른 목소리를 내시던 분이 바로 이완배 기자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얘기로 마무리될 것 같지 않네요.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 혼내실 때는 매우 음산한 목소리로 혼을 내셔서 무섭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 네. 예. 역시 목소리로 마무리가 되는군요. 그 일명 사수였습니까? 네. 그 장강명 기자의 사수를 한 3개월 정도 하면서 굉장히 가까이 지냈죠. 그리고 과거에 그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장강명 작가는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대소설가인데 예. 저 따위가 장강명 작가를 붙들고 글을 이따위로 쓰냐고 야단을 쳤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겸손의 말씀이 너무 티나치습니다. 정말로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합니다. 빨리 장강명 작가님을 뵙고 예. 네,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동아일보를 보면은 이동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완배, 장강명 같은 사람도 있고 말이죠. 저야 어떻게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만 장강명 작가는 정말 이 좋은 의미로 뛰어난 비정상이셨어요. 정말로 창의적이고 진짜로 뛰어난 비정상적인 면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붙잡고 경찰 기자로 교육을 시키면서 정해진 틀의 글에 맞추라고 강요를 했으니 참 좀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죠. 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 장강명 작가님께서 저를 만나시면 용서해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별 말씀도 하십니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이편한 세상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건설회사 대림산업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인데요. 박근혜 정부 때에는 기업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경찰이 요즘 일을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철성 청장을 비아냥거리고 싶은 생각도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일을 부지런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15일에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종로구 수종동에 대림산업 본사가 있고요. 네. 청진동에 D타워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두 곳을 들이쳤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림산업 전현직 임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거고요. 정식 혐의 명칭은 배임수재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비리가 벌어진 시기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이 시기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 설명은 요 4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하청업체한테 야, 내 토목공사 추가 수주하게 해줄게. 대신 공사비 좀 부풀려서 돈을 좀 뒤로 빼돌려봐. 뭐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요런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임직원이 한 10여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찰, 특히 경찰청 본청의 특수수사과는 지금 이번 압수수색을 한 곳이 본청 특수수사과인데요. 여기 절대로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핵심이 과거에는 중수부, 지금은 중앙지검 이렇게 불린다면 경찰에서는 수사로 진짜 한 칼 날리는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특수수사과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먹고 뒤지기 시작하면
상당한 중량급 비리들을 굉장히 잘 포착을 해냅니다. 또 경찰은 수사 인력 숫자로만 보면 압도적이죠. 일선경찰서에 가보면 다 정보과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잡다한 정보까지 다 모아집니다. 그래서 돈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제가 일선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만나보면 이 정보를 모으는 인력의 양은 국정원보다도 경찰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제가 필드에서 기자 생활을 할 때는 국정원 소속 정보 수집하는 사람들이 명함에 이름 하나 달랑 써놓고 그런 명함 들고 기자들처럼 어디 출입을 하고 그랬었어요. 예를 들면 동아일보를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사람들의 정확한 구역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직원별로 다 출입처가 있어서 그 출입처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으고 얻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숫자로만 보면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의 정보량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리고 이곳이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마음먹고 털기 시작하면 뭐 절대 간단한 조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철성 청장이 요즘 열일을 하기로 마음을 드셨는지 하여튼 경찰이 방대한 정보 조직을 가동해서 최근에 여러 재벌들을 난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 알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제가 지금 경찰이 털고 있는 대림산업의 비리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서 4년 정도 기간에서 발각된 비리들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대림산업은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케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 이해욱 선생, 요 분의 명성이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림산업 하면 그 아파트 브랜드 이편한 세상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이 이해욱 부회장, 우케 선생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행동 거지를 좀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개판으로 생활을 했으면 사람들이 대림산업이라는 회사를 떠올릴 때 우케 선생의 주먹질, 폭행 전력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대림산업을 볼 때마다 대림산업의 한때 광고 모토가 진심이 짓는다 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진심이 짓는다? 진심으로 때린다가 어울리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욱이 폭행하는 걸 보면 주먹에 혼이 실려서 사람을 때리거든요. 진심으로 때리는 거죠. 이게 기업에 얼마나 큰 이미지 손상입니까? 근데 그따위 폭행범이 이 기업의 총수예요. 이해욱은 대형 건설업계에서는 최초로 3세 승계를 마무리한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이해욱이 3세 승계를 완료하고 대림그룹의 총수 자리에 오른 게 딱 요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이해욱이 대림산업 부회장에 올라서요. 이때부터 사실상 경영을 진두지휘해요. 그리고 경찰이 턴 대목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비립니다. 이해욱은 정확하게 2011년 5월에 대림산업 대표이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실상 2010년부터 이해욱이 정권을 장악했고 2011년에 마침내 정상에 올랐는데 이 회사에서 제일 먼저 터진 일은 하청업체 삥 뜯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장이 바뀌면 밑에 직원들이 좀 조심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준용이라는 사람인데 대림산업 명예회장이죠. 예. 이준용 회장에서 아들 우케 선생으로 정권이 교체됐는데 직원들이 태연히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 하청업체들 삥을 뜯고 다녔다는 게 지금 경찰의 조사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이면 이 회사는 진짜 조직 구조가 개판이거나 아니면은 우케가 원래부터 그런 비리를 당연하게 생각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저한테 둘 중 하나에 걸라면 저는 두 번째에 걸겠어요. 그러니까 우케의 평소 행각과 집권하자마자 직원들이 하청업체 삥 뜯는 모습을 보면 이건 그냥 이해욱이 쭉 용인을 해왔던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면 기업으로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인 총수 교체 시기에 직원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다니는 건 저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목은 이 대림산업 그리고 우케 선생의 비정상적인 행각과 박근혜 정부의 연관관계를 좀 검토를 해보려는 겁니다. 그런데 우케 선생의 전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해욱이라는 멀쩡한 이름을 두고 우케, 폭행범 이렇게 부르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분이 어쩌다가 우케라는 호를 온 국민에게 알리게 됐는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케 선생은 1968년생, 올해 49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건설업계에서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성격이 너무 더러워갖고 애초부터 별명이 우케, 그러니까 이해욱을 거꾸로 부른 거죠. 우케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예. 근데 이 우케 선생이 유명세를 탄 건 작년 2월이죠.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요때 이 작년 2월이 언제였냐면 국내 최장수 기업 중에 하나인 몽고식품이라고 있습니다. 간장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몽고식품의 김만식 명예회장이라는 자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해가지고 굉장히 시끌벅적했었을 때였어요. 김만식은 운전기사의 정강이, 허벅지, 그리고 낭심을 시도 때도 없이 걷어찼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농심이 아니라 낭심을. 낭심을요. 진짜 황당한 거죠. 그리고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공간에서 직원들을 두들겨 팼다는 건데 사람들을 패면서 이 김만식이 남겼다는 말이 걸작입니다. 막 두들겨 패면서 내가 인간 조련사다 이렇게 외쳤대요. 사람들 든 앞에서요. 예, 좀 가지가지로 미친놈들 많습니다. 진짜요. 예. 근데 이걸로 이렇게 시끌벅적할 때 이 와중에 우케 선생이 등장해서 김만식과 자웅을 겨룹니다. 우케의 운전기사 폭행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당시 노컷뉴스하고 인터뷰를 한 운전기사 증언을 보면 일주일이면 운전기사가 평균 바뀐다는 거예요. 짧으면 2, 3일마다 한 번씩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운전기사들이 못 버텼다는 거죠. 그 운전기사 이야기가 지옥 같았습니다. 시종일 간 폭언에 백미러를 접고 운전을 시키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케가 운전 마니아라는 겁니다. 뭐 서킷을 돌 정도로 운전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요. 그런데 우케가 그 제일 중요시한 게 부드러운 출발과 정지였답니다. 그래서 우케가 평소 하던 짓이 물이 넘칠 정도로 가득 담긴 컵을 놓고 출발과 정지를 할 때 단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출발하고 정지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답니다. 진짜 가지가지 하는 놈인 게 그래서 출발과 정지가 너무나 중요해서 요때 차의 진동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바로 우케가 쌍욕하고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네. 정말 부처 이 개새끼야 이 새끼야 똑바로 못해 뭐 이런 욕설과 함께 뒤통수에 주먹이 날라왔다는 거죠. 아니 그런 족같은 짓을 하고도 어떻게 그러니까요.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 건 아닐까요? 양심의 가책은 전혀 못 느꼈을 거고요. 이런 사람은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상식적으로 운전을 하는 기사분의 뒤통수를 갈겼다는 건데요. 아하. 이러면 자기 생명도 위험한 겁니다.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케는 이게 자제가 안 됐던 겁니다. 그냥 운전 중에도 주먹을 막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분께 우병우 아들을 추천해 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우병우 아들이 코너링이 그렇게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병우 아들 코너링은 국가공인 코너링이잖아요. 경찰청에서 인정한 코너링인데 그 둘이 만났으면 아주 잘 어울렸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우병우 아들을 뒤통수 때리고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우케가 죽었겠죠. 그 당시 우병우 기세로는요. 그렇게 붙으면 저는 우병우 아들 편을 듭니다. 네. 그래요? 우병우 편을 들진 않지만요. 네. 근데 더 엽기적인 건 우케가 운전기사분한테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을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을 하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텐데 이걸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죽고 싶어서 환장했다고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요. 우케가 이제 또 가끔 자기가 직접 차를 몰았다고 합니다. 막 운전 마니아라니까요. 예. 조수석에는 반드시 운전기사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달리냐면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같은 곳에서 새벽에 전 차선을 써가면서 달렸대요. 시속 150에서 160 정도로요. 예, 그러면 이때 조수석에 앉아있는 운전기사는 옆으로 차량이 지나가면 이걸 일일이 운전 중계하듯이 중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왼쪽에 BMW 지나갑니다. 오른쪽에는 소나타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중계를 했어야 됐대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때 옆에 지나가는 차량을 빨리 제대로 캐치를 못하면 150으로 달리면서 쌍욕을 퍼부었답니다. 제가 그래서 당시에 기사를 쓰면서 그때는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의 대결이 굉장히 화제였던 때였는데 구글은 알파고를 앞세워 이세돌과 인공지능을 경쟁하는데 대림산업은 우케를 앞세워서 몽고건장 김만식하고 폭행을 경쟁한다 뭐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이따위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네. 뭐 이제 아무튼 요약하자면 우케는 이런 사람입니다. 갑자기 이 정치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정치인도 심리적으로 뭐가 쫓기는 건지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잔소리가 많았대요. 운전자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야, 넌 어떻게 깜빡이를 안 켜고 좌회전하니? 응? 야, 코너링이 왜 그래? 뭐 이제 계속 뒤에서
위주알 고주알. 물론 이제 우케처럼 그렇게 인간 말종적 행동을 한 건 아닌데 하여간 이 양반은 스트레스를 또 이 운전기사한테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운전기사가 갑자기 가자는 데를 안 가고 어디 갈대밭 앞에 세우더니 키를 딱 뽑더니 갈대밭을 향해서 키를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앉아있던 적진이 너 뭐 하는 거야? 이러니까 네가 저기서 열쇠 찾아서 오자네 이 씨발 새끼야. 그냥 걸어서 사라졌대요. 오와 짱이에요. 아, 그 국회의원의 실명을 밝히실 수는 없겠죠? 아,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사실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부도 그렇고 경제부도 그렇고 중요한 정보를 얻으려면 운전기사분들 개치를 하라. 예, 대부분 차 안에서 통화를 하니까 비리도 다 차 안에서 이뤄지고요. 그런데 대부분 높은 사람들은 좀 싸가지가 상실하신 상태가 많아서 운전기사분들한테 그렇게 막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심 원한에 찬 분들이 꽤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는 게 기자 생활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 뭐 이런 교육을 저도 받기는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욱해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버금가는 사람이 이제 정일선 씨라고 한 명 더 있는데. 그래요? 예, 현대 BNG 스틸에 아주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다음에 한번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분도 있군요. 종근당의 이장한 장로. 그분이 장로신가요? 교회 장로, 성결교회 장로. 그렇습니까? 미치겠다 진짜. 근데 이제 욱해의 정신 상태가 뭐 이렇게 마시간 폭행범인 건 그런 건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폭행건은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욱해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요. 뭐 진심으로 사과를 했겠습니까만 아무튼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건 이제 노동자를 어떤 경우에도 폭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는데 검찰이 벌금 1천만 원의 약식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야 이게 약식 기소가 말이 되냐 이러면서 욱해를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해요. 그랬는데 올해 4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500만 원형으로 마무리가 돼버립니다. 좀 암담하죠. 다만 요 과정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요게 작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하고 법원이 약식 기소를 엎어서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하고 그러다가 벌금형이 떨어진 게 최근 1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 들으시면 뭐 어떤 명분으로도 욱해가 뭐 기업 경영에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다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예. 그런데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9월에요, 욱해가 갑자기 러시아로 장기 출장을 떠납니다. 이게 상당히 타이밍이 웃겼어요. 왜냐하면 10월달 열릴 그 국회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에서 욱해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물어볼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증인 채택을 앞두고 쉽게 말하면 튀어버린 겁니다. 러시아로요. 그러면 욱해는 뭐가 두려워서 국감장에 나오지 못했고요. 이렇게 황급하게 러시아로 튀었을까? 이게 이제 궁금증으로 남는 겁니다. 예. 국정감사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국정감사가 열렸다면 국회에서 욱해한테 물어야 했던 것이 대략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는 욱해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편법이었다는 의혹입니다. 예. 근데 이건 한국 재벌들이 너무나 맨날 하는 양아치 짓이어서 제가 입에 담기도 피곤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림 H&L이라는 해운 회사를 차렸는데 욱해가 이 회사 세울 때 자본금을 꼴랑 10억 원을 내요. 그런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짓이죠. 그래서 회사를 키웁니다. 그리고 대림산업의 최대 주주라는 대림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하고 대림 H&L을 합병을 합니다. 근데 이 합병 비율도 말이 안 돼요. 제가 복잡해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는데 욱해한테 회사를 넘기려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비율보다도 더 엉망진창으로 비율을 정해서 욱해한테 유리하게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욱해가 1,000억대가 넘는 자산가가 됐어요. 대림산업 대림그룹을 꿀꺽 삼킨 겁니다. 꼴랑 10억 원을 내고 이 짓을 한 거죠. 이게 우선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의혹이 여러 개 더 있습니다. 이 욱해의 아버지가 이준용이라는 사람입니다. 명예회장인데요. 예. 그 대림그룹은 이재준이라는 사람이 창업자고요. 당연히 이분은 돌아가셨고요. 그 장남인 이준용 명예회장이 2대고 그 장남인 욱해가 지금 3대 승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준용 명예회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좀 흥미로운 게
자기가 갖고 있던 개인 재산 2천억 원을 2년 전에 전부 기부를 해요. 이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와, 한국에서도 드디어 미국처럼 자기 재산을 죽기 전에 다 기부하는 재벌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준용 회장의 기부를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준용 회장이 어디다가 기부를 했냐면 조선일보가 예전에 조성했던 통일나눔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2016년에 조선일보가 통일과 나눔재단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통일나눔펀드라는 걸 조성을 했어요. 조선일보가 만든 펀드가 뭘 하겠습니까? 이걸 진짜 통일을 하려고 했겠어요? 다 하는 짓 보면 이데올로기나 조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준용 회장이 2천억 원을 여기다가 기부를 해요. 그리고 실제 조선일보를 보면 이 조선일보가 이준용 회장의 2천억 원 기부를 일면 톱으로 써줍니다. 굉장히 크게요. 예. 그 다음에 우케가 폭행 사건을 저질렀을 때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를 한 건도 안 했어요. 네, 이것도 일단 웃기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통일나눔펀드가 작년 여름쯤에 2232억 원을 모았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100만 명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서 2232억 원을 모아서 이걸로 통일 사업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고 조선일보에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2232억 원 모은 것 중에 이준용 씨가 지금 대부분을 댄 셈인 겁니다. 2천억을 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100만 명은 223억밖에 안 낸 거죠. 그런데 이 펀드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오늘이 물어본 겁니다. 정철훈 기자가요. 예. 아니 2,200억을 모았는데 사업 내용이 왜 이렇게 찌질하고 쪼잔하냐. 예. 라고 물었더니 그쪽 답이 사실 이준용 회장이 2천억 원을 내기로 한 건 맞는데 아직 안 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게 불분명하다. 조선일보 일면 톱으로 전 재산을 기부했다고 막 빨아줬는데 작년 여름까지는 돈이 안 왔다는 겁니다. 예. 지금도 돈이 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이것도 지금 미스테리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재단에서 아니 이준용 회장이 그 이후에 기부하셨어요라고 알려주시면 알려주세요. 그럼 당연히 방송에서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근데 요까지만 해도 그냥 해프닝이에요. 냈다고 했다가 아직 안 낸 건 나중에 내도 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통일나눔재단, 요 재단의 이사장이 안병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일보 출신. 예. 근데 이 안병훈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박근혜 멘토그룹 7인회의 한 명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막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죠. 박근혜 정권 시절에요. 예. 그런데 이준용 회장은 이 안병훈이 이사장으로 있는 조선일보의 재단에 2천억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 박근혜가 집중적으로 밀었던 사업인데요. 이 뉴스테이의 첫 번째 참여한 건설 회사가 바로 대림산업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저는 상당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 관계가요. 예.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대림산업이 미르재단에 6억 원을 내요. 근데 진짜 웃겼던 건 뭐냐면 작년에 미르재단에 돈을 낸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 박근혜가 공식석상에서 기업 총수들을 2번을 만났거든요. 2월에는 뭐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5천인가 그걸 했고 7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 뭐 이런 걸 가졌어요. 그런데 이 2번 청와대 5찬에 참석했던 기업 대부분이 그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대림산업은 이 두 5찬에 안 불려갔어요. 그러니까 5찬 자리에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대림산업이 미르재단에 6억 원을 냈다는 겁니다. 이 6억 원을 낸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케가 폭행을 저지르고요. 이 사건이 마무리가 안 됐을 때였어요. 재판이 벌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림산업은 초청도 안 받았는데 쪼르르 달려가서 자발적으로 6억 원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케는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 안 이상한가요? 이상합니다. 이후 행보를 살펴보면요. 박근혜하고 대림산업의 불투명한 연관관계가 계속 발견이 됩니다. 작년에 9월에 그 미르재단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미르재단이 이사진을 교체를 합니다. 예. 그래서 4명의 이사가 새로 선임이 되는데 배선용이라는 사람이 새로 이사가 돼요. 그런데 이 배선용은 대림산업 상무였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김의준이라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도 대림산업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입니다. 신임이다가 4명이 선임됐는데 그 중에 2명이 대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것도 이상합니다. 대림산업이 뭐가 큰 회사라고 미르재단 4명 이사 중에 2명이 자사 출신이 되겠습니까? 작년 5월에 박근혜가 이란을 방문을 했을 때요. 그 52조짜리 잭팟을 터뜨렸다는 멍멍이 소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가계약 수준의 계약을 가지고 뭐 잭팟을 벌어왔다는 헛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뤄진 계약은 몇 건 되지도 않았고요. 다 기존에 있던 계약이었는데요. 이때 대림산업이 아와주철도 건설산업인가 여기 하고요. 박티아리 댐 수력발전공사인가 여기에서 수조 원대의 가계약을 맺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상합니다. 박근혜를 따라가서 대림이 이렇게 큰 가계약을 따냈다는 것도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6억 원을 먼저 자발적으로 내고 우케는 풀려나고 대림산업이 여러 건설사업에서 박근혜 정부의 여러 혜택을 받았고 실제로 대림이 한 2분기 정도 실적이 박살이 난 적이 있는데 여러 관급공사를 통해서 그 위기를 탈출한 적도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림산업이 큰 회사가 아니어서 그렇지 폭행범 우케가 이끄는 이 회사하고 박근혜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홀라당 튀어버렸어요. 러시아에 갔다는 거죠. 아직도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욱한테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우케는 머리 딱 숙이고 조용히 해외로 돌아다니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믿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한국 사회가 아직 우케한테 못 들은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물론 이번 경찰 수사가 박근혜와는 관계없는 그 다른 관련 수사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경찰 수사를 계기로 이 정신나간 폭행범이 이끄는 대림산업이 다시 사회에 관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림산업과 이해욱은 박근혜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요. 예, 삼성 등 워낙 거물들이 지금 많이 걸려서 우케한테까지 사회에 관심이 모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경찰 수사를 계기로 저는 우케와 대림산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좀 계속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치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비단 뭐 대림과 박근혜뿐만 아니라 대림과 그 중간에 낀 조선일보와 그리고 박근혜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대림이 작은 회사여서 세간에 관심이 없었고 삼성에 좀 집중하고 싶은 기분이 있어서 제가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네, 저는 궁금합니다. 거액을 고리로 한 이들 3자의 관계 파헤쳐봐야겠네요.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통일펀드와 박근혜의 관계.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죠. 예, 이 관계도 파헤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예.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김무성 의원을 포함한 바른정당 탈당파 8명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은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 탈당파의 입당을 멋대로 처리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죠. 친박계 의원 15명은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탈당파들의 재입당 절차를 따져보겠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번 주 월요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소집됐습니다. 한편 의원총회에서 홍준표 대표는 탈당파의 복당에 반대하는 친박계 의원들을 향해 오히려 보수 대통합을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적전분열은 정말로 더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 절차는 과연 합당했을까요? 먼저 친박계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의 당규상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을 신청하는 경우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 당규에는 사무총장이 추천해 입당 원서를 제출한 자는 입당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홍준표 대표는 복당한 국회의원 8명과 50여 명의 지구당 위원장, 그리고 130여 명의 기초광역의원은 재입당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만장일치로 복당이 결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최고위원회 과반인 5명의 참석과 찬성을 거쳐 당원 당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자유한국당 당규에는 복당을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뿐 최고위원회의 의결 과정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이번 주 월요일 의원총회에서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는 화합을 강조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듯 보였는데요. 양측의 대결 구도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다음 달 초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는데요. 홍준표 측 후보로는 김무성 의원 최측근인 김성태 의원이, 친박계 후보로는 홍문종 의원과 유기준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는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는데요. 광주 2도, 부산 4도, 서울 영하 3도, 파주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입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기온도 평년보다 최대 5도가량 낮아 무척 쌀쌀하겠는데요. 서울 7도, 대전 9도, 대구 10도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그랬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교수님, 수능 출제하러 들어간 분들의 고충을 잘 아시죠? 네, 잘 알죠. 예, 자 교수님, 수능 일주일 또 연기됐단 말이죠. 이런 초유의 사태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글쎄요, 뭐 다목살이가 좋으신 분들은 환히 작약하실 테고, 예, 빨리 돌아오고 싶으신 출제위원들은 상당히 힘겹겠죠. 아, 그래. 시험이 연기된 적은 또 한 번 있었죠? 91년인가요? 글쎄요, 상황 모르겠는데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연기된 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일단 정부의 이런 조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 긴급 문자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학생들의 전화기가 일제히 울리니까. 예,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제 강의실이 11층인데 그 순간적인 공포들 있죠. 학생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순간적인 공포, 놀라움. 뭐 저는 짐짓 아닌 척했지만은 피할 수가 없죠. 두려움들은. 그런데 뭐 지금까지는 시즌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가 대단히 신속한 것 같긴 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측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예,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라고 대처 방법, 어떤 대처 요령들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자연재난이 닥쳤을 때 어쩔 수 없이 혼란스럽기 마련이잖아요. 예, 예. 악용하는 세력들이 늘 있게 마련이죠. 또 요원 비어들이 퍼질 수도 있고요. 예, 예. 그건 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들 수집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수능이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라고들 하지만 학생들의 심리적인 동요를 고려하면은 연기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이에 따른 또 교육당국, 수능을 주관하는 당국의 기민한 대응,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전격적으로 발표됐다는 점은 참 여러모로 주목되는 부분이고, 역시 국민의 어떤 그런 권익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태도로서 매우 상징적이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용 시민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작년의 대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서의 느끼는 감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점점 더 정밀하고 정교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연장선상에서 수능 연기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수능 출제자로 들어가신 교사, 교수 이분들의 그 고충은 뭐 상당하겠어요. 네, 제가 듣기에는 수능 출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주 이상 할 일 없이 지냈는데 아마 일주일 연장되면 조금 힘드실 겁니다. 아마 수험생들도 예, 힘들긴 할 거예요. 그렇긴 해도 또 성적을 잘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 일주일이 또 고마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각자 다르긴 하겠죠. 예, 저같이 공부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은 일주일 연기된 것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시점에 정확하게 맞춰서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좀 아쉽기도 할 테고요. 예. 아이고, 참 하여간, 수능
일주일 연기 이게 온 나라의 큰 파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지진으로 인한 여파가 컸기 때문인데 아이고 어마어마한 그런 원전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이런 큰 지진이 났다. 이거 좀 여러모로 또 온 국민의 또 불안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글쎄요. 그게 하나의 시그널이 아닐까 싶은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보면요. 예. 전문가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이게 더 큰 지진을 예고하는 사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무엇보다 그 지역이 뭐 단층 지대라는 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그 근처에 핵발전소가 모여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오늘 그래서 소개해 주실 책도 지진과 연관된 책이더라고요. 네. 다른 책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네. 오늘 집에 돌아오는 과정에 바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 하인리 폰 클라이스트라는 좀 낯선 이름일 텐데요. 독일의 18세기 말 19세기 초 1777년에 태어나서 1811년에 세상을 떠난 극작가입니다. 예. 괴테와 동시대를 산 사람이죠. 꽤 오래전 사람입니다. 클라이스트의 작품으로는 미하엘 코라스라는 걸작이 남아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이 소개해드린 책도 창비에서 나온 미하엘 코라스라는 타이틀에 실려 있는 작품인데요. 예. 이 미하엘 코라스라는 상인의 얘기를 통해서 사법적 저항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무장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있는 상당히 걸작으로 꼽힙니다. 영화로도 볼 수 있는데요. 미하엘 콜하스의 선택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루터가 이 농민들의 저항을 제어하는 인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집에 칠레의 지진이라는 단편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단편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순전 지진 때문에 떠오른 작품입니다. 예. 상당히 뛰어난 단편 소설을 꼽히고요. 재난의 시기에 그 인간의 행동 이런 무엇인가를 짧지만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예. 그리고 이건 프랑스 혁명을 하나의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도 합니다. 배경은 칠레입니다. 칠레. 그러니까 칠레가 스페인의 식민지였죠. 예. 1647년에 칠레에 대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당시 아주 귀족 집안의 딸을 사랑한 평민 루게라라는 청년이 있었대요. 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신분제를 뛰어넘는 사랑인데 둘의 사랑이 아주 깊었던 모양입니다. 둘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권력과 집안의 문제 때문에 청년은 형무소로 가고요. 그리고 딸은 수도원의 감금 상태에 놓입니다. 예. 근데 이 딸이 이름이 호세파인데 이 딸이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시점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청년은 처형될 시점이고 딸은 수도원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딸이 잉태했던 아이는 그러면 수감된 청년의 그 아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조금 옆으로 새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 자연재해는 신의 섭리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변신론을 둘러싼 논쟁인데 자연재해는 신의 응징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칸트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신의 뜻과 상관없는 자연의 개양이다 라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경우만 보면은 이 젊은 연인에게 보면은 지진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재앙이었을까요? 축복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교수님이 질문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과 그 연인이 다 해방되는 계기가 됐으니까 축복이었겠죠. 예. 이렇게 끝나면 소설이 재미가 없습니다. 예. 네, 해서 나중에 무너지지 않은 성당으로 가는데 그 성당에서 의전 신부가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하면서 지진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이 사회에 대한 응징이다 얘기하면서 두 젊은 연인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해서 죽여버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까지 다 죽는데 세세한 디테일들은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예. 줄거리를 간략하게나 말씀드렸는데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두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총독 궁성은 가라앉았고 호세파에게 극형을 언도했던 재판소는 불타올랐으며 호세파 아버지의 집터에는 방죽이 생겨 부글부글 끓는 물에서 불그레한 김이 모락모락 솟았다. 여기 이 호세파가 여자 주인공입니다.
총독의 궁성도 가라앉고 호세파에게 극형을 언도했던 재판소도 불타고 그리고 명문 거족의 집안이었던 아버지의 집터도 다 무너져버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야말로 혁명의 은유 또는 비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렵사리 만난 이 연인은 에덴 골짜기라도 되는 듯이 행복을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잠시죠.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여러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이재민들이 모여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서로에게 없는 것들을 나누고 서로의 고통에 공감하고 하는 재난이 빚어낸 유토피아가 형성이 됩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오래전에 레베카 솔릿이라는 사람이 쓴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재난의 순간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끼리 함께 서로 도우면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이 세상 온 재물이 땅으로 가라앉고 온 자연이 흙더미에 묻힌 듯한 이 소름 끼치는 순간에 인간 정신만큼은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오른 듯 싶었다. 눈앞에 펼쳐진 들에는 사람들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한데 누워 있었다. 영주든 거지든 귀부인이든 시골 아낙네이든 공무원이든 쌍일꾼이든 수사든 수녀든 서로 동정하고 서로 도와주고 연명하려 아껴뒀던 음식을 기꺼이 함께 나눴다. 재난을 다 함께 겪다 보니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이들은 여느 때 세상사에 관해 차를 마시며 나누던 시덥잖은 잡담을 걷어치우고 이제 장한 행동들을 신뢰를 들어 이야기했다. 여태껏 사회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로마인 같은 위대함을 보여줬다. 담력, 위험을 우습게 여기고 기꺼이 맞서는 배포, 제 몸을 돌보지 않는 초인적 희생, 생명이란 게 내버렸다가도 금세 되찾을 수 있는 것이라도 한 듯 목숨을 초계처럼 내던진 결기 등등 그 신뢰는 무궁무진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날 가슴 뭉클하게 은혜를 입지 않았거나 아량 넓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이 느끼는 괴로움에는 이해 못지않은 달콤한 기쁨이 섞여 있었다. 네, 요 구절은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공유함으로써 어떤 신분적 차별도 없는 공동체가 빛나게 발현되는 것을 보는 거죠. 예. 근데 이 악랄한 정치 세력들은 이런 자연재해, 인간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 자연재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혹시 박열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동 대진재가 있었을 때 일본의 정치 세력들이 사회적 불안을 무마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방화를 했다 해서 자경단들 동원해서 조선인들 대대적으로 학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우리가 조금만 돕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이런 민중들은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악용하는 놈들이 어디나 꼭 있죠. 예. 이 소설에서는 무너지지 않은 성당, 도미니쿠스 성당의 수도원장과 그 신부들입니다. 이 신부들이 이재민들을 쭉 모아놓고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아주 그 악랄한 짓들을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연인을 죽이고 연인이 돌봐줘서 아이까지 죽여버립니다. 여기 그 의전 신부라는 사람이 꾸짖는 거 한번 볼까요? 예. 어제의 지진은 최후의 심판의 전조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에 이르자 전회중, 이 회중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죠.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런 다음 의전 신부는 사제답게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로 도시의 도덕적 타락을 입에 올렸다. 이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그런데도 이 도시가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무한한 관용 덕택으로 돌렸다. 우리의 가엾은 헤로니모와 호세파의 가슴은 강론을 들으며 이미 찢어질 대로 찢어졌다. 그런데 의전 신부가 기세를 몰아 까르멜 수녀원 정원에서 저질러졌던 죄악을 장황하게 언급하고, 여기 까르멜 수녀원 정원이라는 얘기는 두 연인이 사랑했던 곳입니다. 예. 세상이 죄악을 감싼 것을 신에 대한 불경이라 일컫고 본론에서 벗어나 저주에 가득 찬 어조로 죄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이들의 영혼을 지옥의 7 제후 손에 넘겨주자 두 연인은 가슴에 비수까지 맞은 듯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몇몇 사람들이 저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 두 연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자연 재난의 순간에 이걸 슬기롭게
정말 인간의 정신의 본연의 모습에 입각해서 잘 풀어가는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을 아직 놓지 않은 종교 권력이죠. 여기서는 종교 권력들은 다시 하느님을 빌려서 만연 사냥에 나서고 혼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들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거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경주 지진에 이은 포항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럴 텐데 제발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도 앞에서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마는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책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 클라이스트의 칠레의 지진 읽으시면서 재난이란 우리에게 무엇인지도 한 번쯤 곰곰이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그런 긴급한 정보들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 이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너무 염려가 됐던 건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원전에서 예를 들면은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방사능이 누출됐단 말이죠. 제시하게 알려줄 거라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믿음은 줍니다. 그 신뢰감이 있죠. 근데 그 정도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그런 망극한 상황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정부를 지향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또 주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신뢰가 중요하죠. 우리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리고 뒤에서 비밀리에 일들을 꾸미고 숨기고 하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알려주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죠. 제가 또 걱정하는 것은 이 소설에도 마지막에 얘기합니다마는 얼빠진 종교인들이 이 상황을 악용하지는 않을까. 그게 또 걱정스러워요. 이게 다 뭐 한국 사회가 빨갱이 사회가 돼서 어떤 뭐 저주를 내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허무맹랑한 소리나 하지 않을까. 우려 아닌 우려도 하게 되네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런 소리가 들리긴 할 겁니다. 정말 사악한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게 됐는데 그런 시대가 없도록 이번 지진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가 한층 깊어지기를 또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콩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콩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MB는 안녕할까요? 안녕 못하죠. 지금 매우 괴로운 심정일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뭐 그냥 얼굴 표정만 봐도 예. 지금까지 어떤 온화하고 행복한 얼굴이 많이 사라진 상태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출국할 때 그렇게 완전히 호기롭던 표정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네, 뭐 나갈 때는 이제 본인 해명된 4번에 걸쳐서 하고 싶은 말들 쭉 전하고 기자들하고 좀 응대하고 나가다가 이제 들어올 때는 함구를 했잖아요. 예. 저는 그 시간, 그 안에 수사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 피의자는 원래 말을 아껴야 하는 법입니다. 여론전에서는 뭐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만 만약 수사 혐의가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재판에서나 법정에서나 또는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수습을 먼저 하고 대책 회의를 한 다음에 발언을 하겠다라는 의사로 볼 수 있고요. 예. 청와대는 저희가 정권을 잡으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뀝니다. 싹 다 나가고 싹 다 들어오기 때문에 청와대만큼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검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뭐 이명박 대통령은 잘 아시겠지만 BBK 시절부터 검사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했었잖아요. 예. 지금 그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어디 가지 않고 거기서 남아있는 거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친이계가 남아있는 것처럼 정치권이나 검찰에서는 이 싹쓸이 물갈이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검찰 내부에도 지금도 이명박에게 충성하고 이명박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사람들 결자라인 곳곳에 포진하고 있을 텐데 이번 수사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도 얼마나 가족 같은 검찰입니까? 정보들이 흐르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정보를 입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은 함구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좀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검찰에 불려갔는데 자기와 비밀을 과거에 공유했던 검사가 앞에 앉아있단 말이죠. 그때 검사가 막 추궁하면은 뭐 당신 몰라? 몰라서 물어. 이러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누가 수사를 하느냐, 누가 영접을 하느냐 이런 것도 다 순번을 정하고 하는데 그런 데서도 여러 가지로 손을 쓰려고 지금 힘을 쓰고 있겠죠. 검찰은 100% 우리 편, 100% 남의 편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섞여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편으로 좀 안타깝고 분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는 자기 계파의 사람들을 만들고 정치검사를 육성해서 이제 자리들을 차지했는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참 그런 데는 아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검찰 내에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싶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문재인 노무현에게 충성한 사람은 없고 조직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저희가 100% 알 수 없어서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검찰이라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과거 정권에 대한 복수, 보복, 정권 차원의 보복으로 자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오늘은 급기야는 뭐 대통령이 결재한 것까지 다 일일이 문제 삼을 거면 문재인 대통령은 뭐 멀쩡할 수 있을 거 아니냐는 이제 협박성 발언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뭐 자기네들 5년 동안 노무현 정부를 뒤진 것을 한번 깔까 뭐 이런 협박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했던 내용들 이미 다 깠다고 생각합니다. 더 남아있는 게 있을 리 없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하나 둘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10개 20개라고 하더라도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숙일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깔 게 있으면 까라고 하고 이번 참에 다 던져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것은 이 관례와의 싸움이고 불법과의 싸움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대공을 하는 것이 자기 기본 임무인데 예. 사실은 각 부처, 각 호텔, 국회를 등등을 포함해서 국가기관 수많은 기관들의 소위 IO라고 불리우는 인포메이션 오피서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다 박아놨었던 거예요. 네. 저희가 과거 예를 하나 들어보면 롯데호텔에서 옛날에 인도네시아 그 군수물자에 그 기밀이 담겨있던 인도네시아 측 노트북을 국정원이 훔치다 걸려서 한번 망신을 당한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롯데호텔 출입을 하는 국정원 IO가 롯데호텔 측에 인도네시아 측 인사들이 쓰고 있는 방문을 따달라고 하니까 마스터 키를 가지고 와서 그냥 따줬어요. 그땐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은 원래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국정원의 IO가 얼마나 막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가서 여기 문 열어주세요, 저기 문 열어주세요 하면 롯데가 턱턱 열어줬던 거거든요. 예. 이런 것이 관례인 거죠. 애국에 의한 관례. 영화에서 자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애국적인 영화를 먼저 투자한다는 관례. 법에도 없는 내용들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과 포함해서 또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생각을 검열하고 억누르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벌였던 이런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예. 하나씩 과거를 까는 과정에서 사실 알고 보니 그 명령권자가 바로 대통령 이명박이었다. 그리고 국정원장에게 돈 상납을 요구했던 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것은 기획사정과는 다릅니다. 기획사정은 이명박 박근혜가 전문적으로 하던 거였죠. 이명박이 당선되고 나서 정말 국무총리실 국정원 등을 동원해서 광범위하게 노무현과 아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에 따라서 그 사람들 불러다 조인트를 깐 거 아닙니까? 예. 뭐 있으면 내놔봐. 뭐 있으면 내놔봐 해서 그걸 다 모아서 정말 말 그대로 탈탈 털어갖고 전 정권 망신 주기를 했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봉화마을에 내려가서 국민적 마음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자 어떻게든 그 바람을 잠재우고자 하는 이명박의 질투가 불러낸 비극이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이명박이 본인에게 검찰 수사에 수사망이 좁혀온다고 해서 그것을 보복으로 본다?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벌어졌던 불법과 관례들을 이번에 일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촛불의 민심이고요.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한 채 흔들릴 이유가 없고 잘 보셔야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 높은 국정 지지율은 바로 적폐청산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원동력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서로 누가 정치보복이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 여권에서도 뭐 검찰 속도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일에 휘둘리실 필요 없고 흔들리실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밀고 나가야 하고요. 저희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저야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청취자분들도 적폐청산에 관한 과정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저항하는지 그리고 사실 옛날 관례로 이랬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려는 사람들 그 관례를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전 큰 도움이 되는 초석을 까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자기들이 갓 여당이 되고 민주당이 과거에 다 그랬다. 그러니 그냥 넘어가라 라고 했으면 넘어갔겠습니까? 절대 넘어가지 않았죠. 과거에 다 그랬던 것을 이번에 일소하지 않으면 이한배 기자의 어제 경제 속살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공감했던 부분이 예. 도덕적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뼈 빠지게 일을 하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관례대로 그 네트워크 가지고 장사해먹는 놈들이 돈을 벌기 때문이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라기보다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작업이라는 것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라 신이계들 이렇게 MB가 지시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정두원 전 의원 이분이 이제 MB 측근으로 통하는 분 아닙니까?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그 양반은 MB가 아무런 힘도 없다. 이러면서 MB의 요구대로 친이계가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명박 씨가 세게 저항하면은 이 적폐청산 혹시 이거
차질을 빚는 거 아닌가 염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예, 일단 그 이명박 씨의 그런 부탁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 통해서 망나니의 칼춤이라고 표현했던가요? 지금 현재 적폐정산 움직임을 망나니의 칼춤까지 동원해가면서 막말로 퍼붓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고 보고 홍준표의 입장에서는 당내에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아야 되는데 네. 이명박하고라도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박근혜 쪽을 쳐냈는데 이명박까지 쳐내고 나면 사실 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에. 그렇기 때문에 좀 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모양새를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번 적폐청산에 빨간 제동을 걸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미 조중동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전같이 어떤 정당의 대표가 얘기를 하거나 어떤 신문에서 사설을 쓴다고 해서 국민 여론이 휘둘리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 올드타이머들끼리 그렇게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하고, 예, 저희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검찰을 응원하고 국정원의 개혁을 응원하고 대통령의 적폐청산 의지를 응원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MB가 어떻게 나오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오건 쌩까고 가야 할 사안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저는 그런 과정에서 부수적 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저들이 들고 있는 카드가 아예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에 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의 관례로 행해졌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 발생할 거거든요. 예. 그런 일이 발생할 때도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적폐청산을 끝까지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싸움을 벌였는데 상대방만 피 흘리고 나는 말짱하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은 꼭 그럴 수만은 없는 것이 또 싸움의 본질이고요. 예, 세상에 100%라는 건 없으니까요. 100%였는데 저는 싸움 붙으면 그냥 깔고 앉았어요. 그러셨어요. 100% 승리로 끝났습니다. 제가 김 PD님의 위풍당당한 육체를 봤을 때는 예, 상대방이 이기기 힘들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참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MB의 저항이 시작됐는데 의외로 MB가 카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대통령 때 이미 카드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들고 나와봐야 별거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처벌하지 왜 놔뒀겠어요, 그걸. MB가 또 이제 붙잡힌 다음에 사실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은닉한 자금 이거 잡아내는 건데 이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전문가들을 동원해서도 잘 안 되는 일인 거죠. 본인이 몇십 년 동안 해왔던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국가 권력까지 동원해서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주진우 기자를 포함해서 열심히들 찾고 다니시는데 거기에도 좀 소기의 성과가 나왔으면 바람이고요. 송영길 의원이 나름대로 자금줄을 찾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주목받았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차원에서 이런 취재가 가능합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제보를 통해서 많이들 정보를 입수하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직 뭐 자세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다선 정치인이 그런 정도 얘기할 때는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실마리가 하나 생기면 지금 뭐 미국 검찰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누구네 사업하다가 몇 푼 삥땅 쳐서 잡아놓은 정도가 아니라 범죄를 동원해서 국제적으로 사기를 친 거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 모든 사실들이 만천하에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작업을 하는 분들 좀 응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녹음하는 사이에 박근혜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검찰 발표가 나왔네요. 뭐 했었을까요? 최순실한테 현금으로 집어주고 옷 사다 입고 뭐 등등 해서 안가에서도 모두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주사도 갖다 맞아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다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주사 맞는 데 쓰고 뭐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공금으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그런데 비용을 들였다면은 이거 진짜 국민들 더 열받으시겠네요. 비아그라도 공금으로 쓰시는 분인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뉴스 포렌메디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88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상북도 포항에서 리히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지진이 발생하면 핵발전소의 사고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기 마련이지요. 한국 수력 원자력은 모든 원전은 발전 정지나 출력 감소 없이 정상 운전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월성원전 1호기에는 지진 감지 경보가 발생해 설비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어제 포항 지진은 원자력 발전소 운용에 대한 시민들 평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물어봤습니다. 오늘 새벽 5시까지 2882분의 의견을 통해서 말입니다. 74%, 4분의 3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핵발전소는 위험하다. 기존의 원전 운용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25%, 4명 가운데 1명은 원전은 위험하지만 점진적인 축소로 가야 한다. 이런 의견을 표해 주셨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점진적인 축소로 가야 한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전을 현상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은 소수에 그쳤습니다. 트위터 의견도 볼까요? 이미 지킴이 대덕님, 원전 폐쇄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합의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죠. 이러다가 원전 사고가 나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과 무관하다라고 야당에서 이야기할지 이건 또 의문입니다. 제노님, 경기도 안성에서도 지진을 느꼈습니다. 핵전쟁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보겠습니다. 바다스카이님, 그리고 믿을 건 당신뿐님, 네, 이완배 기자 코너를 통해서 울산 과학대 학생들이 청소 노동자분들과 연대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진심으로 감사한다. 너무 존경스럽다. 이런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우주알림, 원전 마피아들은 아직도 원전을 더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원전 마피아들 제대로 감시해야죠. 원전 증설을 요구하는 사람들 배후에는 원전 마피아들이 있다는 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